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3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저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그리고 직무 배제 핵심 사유 중 판사 사찰 논란을 과연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판사 사찰 논란과 궤를 함께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법조기자단 이야기인데요. 네. 기자단이 뭐 법원과 검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언제 네. 어디서나 뭐 사건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민들에게 전할 중요한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면 기자단이 형성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네. 뭐 국회에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매번 법조 기자단에 대해서 유독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이제는 좀 개혁 대상으로까지 떠오른 곳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이번에 법조기자단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올랐죠. 해체하라를 네. 4일 만인가요? 3일 만에 20만 명 돌파했죠. 지금은 거의 2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국민들이 법조기자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주 크게 생각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사실 기자단은 법조에만 있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도 있고요. 네. 기업에도 있고요. 그럼요. 네. 삼성 기자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뭐 곳곳에 국회 기자단에 등록된 기자만 지금 수천 명입니다. 그렇죠.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러한데 왜 유독 법조 기자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높으냐? 네네. 그거는 기자단은 이른바 출입처. 법조 기자단은 이제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에요. 네. 어디를 출입하냐면 헌법재판소, 네. 그다음에 대법원,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네. 네, 그다음에 대검찰청, 네. 그다음에 대검찰청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주하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네. 이렇게 주요한 법원과 검찰, 헌재를 출입하는 기자단을 일컬어서 법조기자단이라고 네. 하고요. 이 기자단의 기자실을 네.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서울고법하고 서울고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그렇죠. 발음이 안 되네. 네. 두 곳에서, 네. 기자실에 대한 그 물리적 공간, 그 다음에 또 출입 기자단이 있으면 등록, 네, 그렇죠. 또 기자단의 브리핑이라든지, 또 뭐 보도자료를 보내준다든지, 또 관련한 행정지원,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조기자단이 어디 출입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수사 기관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수사를 그동안 해왔을까요? 뭐 대검찰청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검찰에서 주로 해왔죠. 네. 그리고 그러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졌고, 그렇죠. 그것이 이 전국의 향방을 네.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해 왔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한국이 유독 검찰을 통해서 또 법원을 통해서 정치가 판가름 나는. 이건 또 약간 검경수 사건하고 이야기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법조기자단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냐가 그동안에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네. 이렇게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름지는 이런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네. 이런 일들이 최근 20년간 많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대법원하고 탄핵 때문에 그렇죠. 알았다. 대법원하고 뭐가 다른지도 몰랐는데 네. 초유의 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것이 그렇죠.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네. 이러면서 법원과 검찰에서 정치가 결정되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뉴스도 큰 영향을 중요하죠. 미치는데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네. 출입하는 곳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거죠. 그쵸. 거의 뭐 기자라기보다 검찰 관련 플레이어로 많이 뛰고 있다라는 말이 심지어는 이제 친검 기자다. 법조 네. 기자가 아니라 친검 기자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다. 그다음에 법조 기자가 아니라 친검 기자다. 이렇게 비판적인 그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에 법조 기자들이 출입처에 지나치게 밀착돼 있고 네. 출입처 중심의 보도들을 해왔고 네. 그 보도가 공정하지 않고 편향됐다. 이런 비판이 수년간 또 수십 년간 네. 지속이 됐고 그것이 이번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국민들이 기자단을 해체하라 네. 라고까지 이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미 사무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국민청원을 찾아봤더니 그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오마이뉴스의 그 KBS 정현주 전 사장의 기사 글과 관련해서 네. 이제 올라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도대체 법조 기자단은 왜 그렇게 그 적은 인원이라고 할까요? 적은 네. 인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일명 친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지 네. 좀 보았는데 네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들어가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법조기자단 그 기자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네네.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정현주 사장 전 KBS 사장 글을 보면은 법조 기자실 출입 기자단 가입 규칙에는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기간에는 기자실을 또 못 들어간대요. 이 기간에는 기자실 못 들어가고 기자단 통해서도 자료를 일절 제공받지 못하고 이 조건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조건을 지키면 최종 심판으로 또 기자단 투표를 또 한대요. 이미 기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너네 들어올 수 있어 없어를 결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뭐 JTBC는 들어갔고 TV조선 채널A 못 들어갔고 뭐 이런 일들도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검찰 출입 기자뿐이 아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됐지만 예전에는 청와대 출입이 아주 중요한 출입 기자들의 뉴스가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출입 기자의 가입 여부를 놓고도 네. 예, 이거 못지않은 규정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네. 그다음에 서울시청, 또 뭐 기업 중에 가장 기자실의 꽃이라고 이른바 네. 꽃이라고 불리는 삼성 기자실 다 이렇게 기존의 기자단이 신규 매체 또는 새롭게 그 기자단에 가입해서 취재활동을 하려는 언론사의 등록 여부 네. 또는 출입 여부를 본인들이 임의로 정해서 네. 본인들의 기준으로 그동안에 평가를 해왔죠. 그리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 오래된 신문 방송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위주의 언론사들이 네. 기존에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고 신생 매체라든지 또는 작은 매체라든지 지역 매체라든지 네. 또는 1인 미디어 네. 네, 이런 곳은 가입이 사실상 불어대거나 또는 수년간 네. 노력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일예로 TV조선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네. 서울시청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5번이나 오. 네. 그다음에 그래서 JTBC도 네. 서울경찰청 출입을 못 해가지고 기자단에 못 들어가서 중앙일보 기자가 주는 소스를 공유해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신생 매체에 대해서 기존 매체들이 되게 배타적으로 네. 네, 그 기자단 운영을 해왔고 그 기준이 또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검찰 출입을 하는 검찰과 법원 출입을 하는 법조기자단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드는 건 이게 이제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중요 사건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잘못 보도되는 또는 뭐 기자단 또는 기자들 사이에서 네. 이게 이 나름의 약속이나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나큰 혼선을 가져온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원래는 뭐 법조 기자단 친검 기자 아까 무슨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친검 기자로 불리기도 하고 이게 카르텔이 형성됐다라는 이제 시민적인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로 굳이 뭐 기자실을 개방을 해야 하냐라든지 아니면 기자단에 통과된 사람만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들, 그런 목소리도 좀 있길래 네.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지금 법조기자단이 이렇게 까다로운 그 기자단 가입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수사기관인 검찰 또 경찰 기자단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지금 현재 기자단 이른바 출입처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박정희 정부 그러니까 처음 기자단이 생긴 건 일제시대 죄송합니다. 아니, 거의 뭐. 일제강점기. 네네. 네,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자클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각 주요 부처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 정부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예요. 그리고 OECD 27개국 중에, 이렇게 폐쇄적인 기자실 아직도 있는 것도 한국과 일본 정도고, 주요하게 각 부처마다 이렇게 수십 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일본도 이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예전 관행이 왜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유독 이렇게 독점적 폐쇄적으로 운영되냐? 이거는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언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게 출입처를 만들고 선별된 기자들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주는 소스나 써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박정희가 또 전두환이 네. 전두환이 또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의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인 수를 대거 줄이거든요. 네. 그때 또 이렇게 출입처에 들어오는 등록된 기자들을 제한을 하는데 반면 그렇게 수를 줄이면 언론의 반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단이나 출입처 안에 들어온 데는 또 특혜를 주는 거죠. 이렇게 기존의 기자단에는 정보도 독점하고요. 그다음에 출입처라는 정부 부처에서 특정 언론사에다가 주는 정보들을 다른 언론에는 주지 않고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해외 순방이나 또는 뭐 다른 그 취재 유료로 갈 수 있는 취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특혜들을 제공하면서 이 기자단 이런 폐쇄적인 기자단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네. 이게 한국 사회가 이제 87년에 민주화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매체도 인터넷 매체들이 그럼 수많은 매체가 생겼죠. 그러는데 이 언론의 환경들 밖에 이런 사회의 변화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언론의 취재 관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출입처 중심, 그다음에 이 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출입처 위주의 취재 관행은 계속 존속을 해왔던 거죠. 그런 게 2003년, 4년, 5년 그때 이른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개혁을 표방하던 참여정부 시기에 기억이 나네요. 네, 이런 기자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몇몇 언론사하고 몇몇 기자들이 좌우하는 정보 독점하는 이런 기자실을 개방형제로 바꾸자. 반발이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자들이 투표하고 뭐 기준 만들어서 6개월 뭐 안 지키면 뭐 하고 이런 거 없이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언론사는 등록을 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보를 동일하게 정부나 부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나 참고 자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브리핑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이었어요. 그게 참여정부 때 잠깐 시행이 되다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폐지되고 기존의 기자실이 부활이 되면서 지금 또 이렇게 그 이명박이 언제 대통령 됐죠? 이명박 2008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10년 넘게 지금 옛날 기자실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기자실이 두 가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누구가 들어오고 누구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출입처에서 제공받는 정보가 독점이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간 기자들은 받고 들어가지 못한 기자들은 못 받고 취재의 기회도 아예 박탈당하고 그렇게 되면서 정보는 그 기자단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가 출입처가 제공하는 정보에 획일화된 정보들을 받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서 보도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그런 구조들이 계속되어 오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자들끼리
한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들끼리 또 동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보도도 동질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 뭐 매체 특성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검찰발 소스를 받아서 검찰의 입장을 전해주는 동일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조국 사태 기사에서 검찰 기사의 절반 이상은 그 익명의 검찰 관계자, 맞아요. 예, 네. 소스로 해서 썼다. 이렇게 획일화된 보도들이 나오는 구조가 지금의 취재 구조, 기자들이 네. 취재하는 구조에서 된 구조적인 문제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거 제가 뭐 2019년 12월 3일에 방영했던 PD수첩에서 또 이거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뭐 전 검찰 출입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그냥 기자들이 보통 빨대 꼽는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그 취재원 관련해서 계속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 빨대로 기자와 검찰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검찰이 주는 정보 그쪽에 유리한 입장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환경으로 간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김나래 기자가 내가 이제 검찰이에요. 네. 제가 김나래 기자한테 정보를 하나 줬어요. 네, 그럼 네. 김나래 기자가 이걸 열심히 보도해야 그 다음에 더 큰 거 줄 거 그쵸.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기자가 그걸로 단독이나 특종을 했어. 그러면 또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관계가 더 유착이 되는 그쵸. 거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저는 검언 유착의 일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검언 유착의 일상적 검언 유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죠. 그쵸. 취재원과 기자가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그쵸.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유착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검찰은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언론에다 줄 정보를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고 언론은 또 그걸 받아서 선택적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법조 출입처의 뭐 고착화된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법조 기자단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게 이게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된 또 큰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마이뉴스인데 이게 네. 금요일에 저희가 방송 소개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 사찰 논란 이 의혹 문건이 궁금하다면 오마이뉴스에 전문이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마이뉴스가 이 문건을 원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금 법조 기자단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게 사찰이 전혀 아니다. 이거를 그냥 시민들이 보고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라라고 해서 그 문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료를 뿌려줬던 것이고 이후에 법무부도 같은 문건을 국회에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법조기자단 1년 출입 정지를 받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이 그 네.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공개를 할 때, 거기에 있는 기자들끼리 일종의 합의를 한 거죠. 이거를, 이 합의를 뭐라 그럴까? 엠바고도 아니고, 엠바고? 엠바고는 본인들은 아니고. 엠바고 파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엠바고죠. 사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선까지 보도한다. 네. 근데 그때 합의가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거는 실물 사진은 찍지 말고 네. 이 공개하는 내용을 갖고 2차 가공을 하거나 또는 이 제공한 내용을 중심으로 근거를 갖고 쓰는 거는 뭐 언론이 알아서 해라. 네, 근데 네. 그대로 이거를 찍어서는 내보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찍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오마이뉴스가 찍어왔는데 거기에 가장 2차 가공을 하면 2차 가공을 하거나 또는 거기 있는 내용을 2차로 보도하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 표 아래 보면은 기보고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을 사찰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이번에 그 공개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기보고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정황을 표기하는 아주 작은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2차 그래프로 가공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실물 사진을 보여줘야 이런 의혹이 있구나. 또 이게 또 새로운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제공한 자료에 또 다른 의혹이 있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이 좀 더 빨리 이해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마이뉴스는 실물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기로 판단을 한 거죠. 공개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갖고 기자단은 왜 우리끼리 사전에 합의한 걸 너희 혼자 깨? 이건 약속 파기야. 그러니까 그 기자단 안에서는 약속을 파기했을 시 자기네들의 그 징계 사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야 그 카르텔이 유지가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 예를 네. 들면 출입정지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오마이뉴스가 이 엠바고를 기자들 간의 사전 합의를 깨는 기준이 공익적이었다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면 이거는 그 이전에 기자단 또는 기자들끼리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깰 수 있다. 깨야 된다. 그게 저널리즘의 기본이고 네. 그게 첫 번째 원칙이다. 네. 근데 이 원칙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했다. 이러면은 뭐 기자단하고 약속을 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국민들, 독자들부터 네. 아마 수용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단이 그 이유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출입기자 또는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징계하려는 거는 매우 부당한 것이고 이런 기자단 운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노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죠.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더 안 그래도 그 정현주 전 KBS 사장의 오마이뉴스 기고글로 국민청원이 올라오는데 이번 그 중징계 사안으로 더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에 함께 동참을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 오마이뉴스 1년의 출입정지라는 중징계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 게 이 법조 기자단 근데 모든 언론이 다 동의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법조 기자단에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언론도 있는데 네. 이번에 뉴스타파랑 미디어오늘 이 두 곳이 검찰과 법원에 출입증을 신청하면서 법조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을 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그 출입증이 나오지 않으면 취재 제한이 워낙 많고 그렇죠. 또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차별이 워낙 크니까 네. 아예 정보를 공개된 정보도 받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뉴스타파나 미디어오늘이 지금 법조기자단이 요구하는 네네. 그러한 취재 요건 또는 상주 조건 그런 거를 다 지키면서 그 법조기자단에 가입 신청을 할 만큼 기자가 많거나 또 그러한 취재 조건을 기존 언론들이 하는 형태에 맞출 수 있는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출입기자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고검하고 서울고법, 네. 예, 검찰과 법원 기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행정기관에다가 출입증 내달라, 네네. 신청하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우선 한 걸로 알아요. 근데 반려될 게 분명하니까 이제 소송까지 불수하겠다. 반려될 게 분명한 거는 서울고검과 고법은 반드시 기존 기자단에게 물어볼 것이고 기존 기자단이 안 받아주겠죠. 기존 기자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받아주면은 이제 행정 소송도 내고 그다음에 위헌 소송도 네. 내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취재 권리를 확보하겠다. 네. 이렇게 이거는 응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뉴스타파하고 미디어오늘이 이렇게 또 그 개별 언론사로서 대응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이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기자단은 검찰, 법원에 있는 법조 기자단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 기자단에 다 기자단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조뿐만이 아니라 국회 네. 다 모두 다요. 청와대. 해체하고요. 네. 이거 이명박 때 다시 이렇게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다양한 해외 사례 연구하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학자, 시민들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때 그 개방형 브리핑제로 네. 전환을 하고 그 기존의 폐쇄적 기자실을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기자실에 들어가면 딱 기자가 있어요. 여기 김나래 기자, 자석. 네.
여기 심리 기자 좌석, 네. 그다음에 어느 언론사는 3석, 어디는 2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기자실을 항상 브리핑을 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받고 이렇게 하는 브리핑실, 그다음에 송고실은 누구나 와서 기자들이 그 등록된 기자면 그 안에 와서 기사를 쓰고 기자를 보낼 수 있는 네. 예, 그런 브리핑실과 송고실 중심에, 그러니까 특정한 언론사와 특정한 기자가 정말 그 공간을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한 구조로 바꾸는 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검찰, 법원의 법조기자단 하나 해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물론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알 권리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그 브리핑해주고 실시간 방송되는 거 그런 게 좀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브리핑? 방식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는데 또 재밌네요. 그럼 브리핑실 있고 송고실 따로 있는 거는 몰랐어서 네, 그리고 들었어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 사례를 얘기를 잘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취재할 수 있고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처럼 이게 막 뭐 온라인으로 중계되거나 이런 게 아닐 때 정부 부처 대변인이나 공보 담당관이 나와서 구두로 설명하고 그거를 자료로 꼭 받고 그 자리에서 기사를 쓰고 거기서 대면 취재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대면 되는 백브리핑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그 브리핑할 때마다 전 국민들에게 공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러면 기자들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출입처, 기자실, 기자단 중심으로 한정된 정보, 언론만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취재하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기자들이 외국 언론처럼 이게 분야 담당, 사건 담당 이렇게 전문성을 가져서 그 사건과 그 분야를 취재하고 추적하고 이러는 정말 전문성 있는 심층 취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어요. 수십 년 전 나왔는데 근데 왜 안 되냐? 기자들 반발이 쓸 게 뻔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들은 알 수 없는 일반 시민은 알 수 없는 정보 받아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썼어. 그게 쉬우니까. 그게 쉽죠. 그게 그렇게 한건주의 하는 게 언론도 쉽고 기자도 쉽고 이른바 경제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이 이제 기레기술이 언제까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한국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려면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취재 방식, 취재 구조 개혁해야 되고 탈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기자들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언론사도 지금까지는 쉬었던 거죠. 각 그 주요 부처에다 기자들 기자실에 가입시키고 기자단에 가입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 중심으로 보내놓고 물어와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사회적으로 엄청 화두잖아요.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려면요. 지금 이런 검찰의 여론을 향방하는 데 있어서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언론개혁이 매우 같이 안 중요하죠. 되면 또 도루함이 탑을 될 가능성이 높다. 높아서. 그래서 네. 앞으로 민원련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올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왔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출입처 매체 특히 법조 출입처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문제가 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투명한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조 기자단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 민원련도 공론화하고 이런데 적극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기자단 해체도 중요하고 또 기존의 기자들 스스로의 인식전환, 언론사의 인식전환도 중요한데요. 저는 정부 부처의 인식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자단,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제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언론이 정부 부처에 대한 이런 주요 내용들을 취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본 정보를 정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정부가 우리 이제 기자실 없어졌어. 니네 마음대로 니네 능력껏 취재해봐 이러면서 브리핑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 브리핑에서 영향가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기자들이 그걸 기본 정보로 갖고 그쵸. 본인들이 개별 취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취재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지 않고 기존의 제도만 없앤다고 하면 언론들은 반발이 거셀 거고 네. 예, 또 언론이 아예 이렇게 수십 년간 길들여 왔던 그 폐쇄적인 이런 취재 방식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도 언론이 공정한 방식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로서 연구가 필요하고 좀 고심이 필요하다. 그게 양쪽에서 동시에 돼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법조 출입처 기자단 문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오마이뉴스 실은 그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문건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던 건데 오늘 좀 넓게까지 과연 이 해법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까지 민원련의 사무처장 네. 신민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